청계천변에 있는 호텔입니다. 340억에 낙찰된 거니까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르죠. 보는 측면이 다르죠. 금융기관은 대출한 금액을 원리금을 회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분양을 하는 거하고 운영을 하는 거는 별개잖아요. 네. 완전히.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정도로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아주 감사합니다. 당신의 경제를 살리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록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분석위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실 법률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벌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실 시행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성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강치원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자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실 금융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부동산 금융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손용만입니다.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실 건축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 분야를 담당한 박상준 건축사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석을 부탁드리며 패널분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변에 있는 호텔입니다. 대지가 1185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358평인데요. 건물은 여기에 6670평방미터, 평으로 따지면 약 2000평이 조금 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341억이라는 금액에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이것보다 한 몇 달 전에도 명동 쪽에서 낙찰된 물건이 있었고, 또 현재 강남이나 아니면 동대문 쪽에서도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호텔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지만 보다 자세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최근에 이 비슷한 지역에 그 경매로 낙찰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이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호텔이 이제 서튼 호텔이라고, 이제 이거는 청계천변에 있는 거고, 지난 6월에 낙찰이 된 호텔도 서튼 호텔 명동이라고, 물론 소유자는 둘 다 틀렸지만 지난 6월에 231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사실 그 매입 가격을 사실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호텔을 한번 강남 호텔을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객실당 7만 원에 이제 회전율 70%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호텔 객실을 100% 가동했을 때 49,000원, 5만 원 정도의 호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수익률을 저희가 그때도 계산을 했었고, 요번 시간에도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들어가려면 한 10만 원 이상 하지 않습니까? 네,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도 정상 가격은. 근데 왜 7만 원으로 이걸 계산을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왜 굳이 7만 원으로 객실가를 환산을 했냐면, 대형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나 외국에서 손님이 단체로 저희 나라를 많이 찾게 됩니다. 특히 성수기나 뭐 극성수기나 그럴 때에는 방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 방을
사전 계약을 해놓는 거죠. 이제 흔히 뭐 블록 세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전에 계약을 하면서 정상 가격의 한 반 정도 또는 40% 선에서 이 방을 선점을 해두는 거죠. 통상적으로 방을 혼자서 주무시지는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트윈인 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만 원이라고 하면 7만 원이라고 하면 1인당 3만 5천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만 5천 원이냐 3만 원이냐 이제 뭐 그거는 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까지 통상 저희가 수익률을 환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중 호텔에서는 7만 원을 객실가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튼 호텔 명동이 231억에 낙찰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 네, 그 맞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객실이 몇 개나 됩니까? 객실이 150실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소개한 이 물건은 165실이죠. 165실이죠. 근데 낙찰 금액에서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15실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금 낙찰 금액은 한 낙찰금은 100억,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나네요. 거죠. 그러면 그 341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호텔을 아까 얘기하신 가동률 70% 하고 7만 원의 객실료를 했을 때 그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네, 저희가 단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지난 시간에 이제 강남 호텔을 저희가 수익률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랑 조건은 똑같이 가겠습니다. 네. 일단 경락가를 341억 원으로 두겠고요. 네. 그다음에 예, 그때도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자기 자본 50%, 그다음에 저희가 융자를 받는 타인 자본을 50%로 받습니다. 예, 예. 그럼 이것도 지금 자기 자본을 170억, 그다음에 타인 자본을 170억 원으로 보겠습니다. 네. 객실 수는 165실이고요. 네네. 총 매출액이 저희가 7만 원에 70%해서 환산을 하면 총 매출액이 약 30억 원이 나옵니다. 30억이 나오고 비용을 보자면 저희가 이자를 그때도 저희가 4%를 가정을 했었죠.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자가 연 7억 원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저희가 분석을 할 때 호텔 제반 비용, 인건비 등 포함해서 한 달에 1억을 받아서 12억 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총 비용이 19억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이 30억에서 19억이면 11억이 나오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자기 자본 100%일 경우에는 수익률이 약 5.2%가 나오게 되고요. 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제 50%일 경우에 이제 우리가 50% 융자를 꼈을 때 수익률이 약 6.4%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저희가 호텔 강남 호텔을 분석했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네. 토지 면적만 해도 이게 1185평방미터고 평으로 따지면 358평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가 맨 땅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도 없는 토지에다가 만약에 지금 이 규모의 어쨌든 이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이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내외장 마감재하고 건물 모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네. 호텔로 하면 평당 한 500을 봤을 때 네. 여기 2,000평 정도가 되니까 네네. 총공사비는 한 100억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이 지역의 토지비가 3.3평방미터당 한 1억 정도는 가지 않나요? 그렇죠. 1억이 넘었으면 그렇지 뭐 덜 가지는 않겠죠. 1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비만 해도 거의 360억에다가 이 건물을 짓는데 1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460억의 가치는 최소한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를 340억에 샀다 그러면 그 똑같은 건물을 지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 좋은 금액에 일단 매입을 했다고는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적으로 그 호텔을 운영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어쩌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금 짚어보기로 하겠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이 물건도 어쨌든 우리가 경매가 나온 물건이고 경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 물건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호텔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호텔에 연관된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임차인들이 있을 텐데 네네. 이 물건은 어째 그런 뭐 임차인의 이런 명도 문제나 이런 게 복잡하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 임대차 관계에 관해서는요. 예. 저희가 이 경매가 진행될 때 그 경매 절차에서 있었던 현황 조사서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네. 임차인이 총 3명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건물의 2층부터 12층까지를 임차해서 서울 서튼 호텔이라는 걸 운영하시는 임차인이 한 분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지하 1층 부분을 임차해서 편의점을
운영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네네. 또 주차장을 임차하셔서 운영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총 3명의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임대차 관계에 따라서 명도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임차인들은 여기서 호텔업을 하던 주차장업을 하던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뭐 계약된 날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어떤 그 저당권의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업자 등록돼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없는 모양이죠?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뭐 저희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사실은 감정평가서랑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현황조사서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현황조사서나 아니면은 그 감정평가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현황조사나 감정평가를 할 당시에 이제 나가서 직접 거기를 분석해 보면서 구청이나 아니면은 세무관서에 조회를 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네. 기재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갖추지 못해서 이제 뭐 대항력이라는 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게 될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임차 관계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지만, 감정평가서라든가 이런 곳에 그 미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저당권보다는 후순위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사실 드물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요. 저희가 이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법원에서 실제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치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보는지 여부, 그거를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물론 하급심 판례기는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 그런 기준으로 할 때 법원이 작성한 아무래도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판시를 한 예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소송을 하면서도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그 점유 관계가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치권을 배제시키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런 케이스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건도 아무래도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일단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은 이미 낙찰된 물건이고 그건 낙찰자가 알아서 이제 그 해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 향후에 다른 물건이라도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응찰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금융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지금 있는 본건은 어떤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서 네. 뭐 운영에 대한 어떤 대출을 일으키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 보수공사에 대한 어떤 대출을 일으켜서 보수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 낙찰을 일단 받았으니까 어쨌든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단은 경락 잔금이라 그럴까, 이 부분부터 이제 금융은 또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네. 일단은 통상 우리 매회마다 이 경매 물건은 경락 잔금을 모셔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90%에서 80%. 근데 본건인 경우에는 사실 호텔입니다.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호텔에 관계된 걸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호텔은 한 50%, 60% 정도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운영 중인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 수익에 따라서 또는 이제 소유주, 저희가 이제 차주라고 표현을 하죠. 에 따라서 어떤 그 대출의 금액과 금리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낙찰 잔금을 기준하면 그래도 뭐 50%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당초의 감정가보다는 좀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볼 때는 채권 확보는 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강남에 있는 호텔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게 개별 분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강남에 있는 물건은 안 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어렵다고 봤죠 그때는. 아, 왜냐하면 그때 이 시설 변경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호텔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일반 숙박시설로 하는 일반 호텔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 자금을 쓸 수 있는 관광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숙박시설이 이제 적용 법규가 좀 틀린데 일단 일반 숙박시설인 경우는 건축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짓게 되는 거고 관광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이제 관광진흥법이라는 거를 받습니다. 이제 일반 숙박시설은 우리가 소위 등급이 없어요. 그다음에 관광 숙박시설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등급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숙박시설은 사업 승인 대상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 관광 숙박시설은 또 사업 승인 대상이에요. 심의 대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개별 등기 이제 가장 중요한 개별 등기인데 이 개별 등기 요건을 갖추면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일반 숙박시설은 그러나 관광 숙박시설은 이게 집합건축물로 등재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등기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개별 등기를 할 수 있는 요새 이제 관광 숙박시설도 분양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가족 호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 했을 때는 이제 객실 지분 분양이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 모집을 해서 지분을 사고 파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숙박시설 같은 건 정부 지원 혜택은 거의 없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짓는 거고 관광 숙박시설은 이제 관광진흥개발법에서 관광진흥기금을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축일 때 신축 자금하고 운영할 때 운영 자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원래 오피스텔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거에 네. 원래 오피스텔은 그 개별 등기가 가능한 어떤 환경이었을 테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다시 개별 등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오피스텔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네. 개별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뭐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호텔이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상가가 됐든 이런 걸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월 임대료를 이제 받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은 이게 이제 거의 흔치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오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 호텔의 운영은 그래도 상당히 좀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호텔을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렇게 배당을 받거나 분배를 받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호텔도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손 의원님 뭐 실질적으로 호텔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이런 회사들도 많이 상대해 보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해서 사실 사대문 쪽, 동대문, 뭐 그다음에 그 남대문 쪽, 그다음에 얘기하는 청계천 쪽, 그다음에 뭐 지방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뭐 제주도.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한다든가 하면 그 수익률이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괜찮은 편입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만약에 객실이 가동된다면 그 수익률을 보장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공급이 많아지면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수익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광고상으로 보면 뭐 8%에서부터 12%, 뭐 심한 지역은 뭐 14%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 보장돼 있는 또는 제시돼 있는 수익률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수익률에 대한 기대는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수익률에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 어떻습니까? 그렇죠. 금방 손 의원님이 언급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 레지던스나 저기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8%에서 12%라는 이 시장 수익률이 사실 굉장히 지금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실 변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 그 수익률에는 분양가를 일단 먼저 상승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분양 수수료 그걸 일단 자기 돈으로 돈을 내놓고 자기가 그 수익률을 받아가는 형태가 되는 그렇게 운영하는 형태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 수익률은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과거에도.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낙찰이 된 341억 원 이 청계천변 호텔도 대출을 50%만 저희가 받았을 때도
6.4%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수익률이 높은 수치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운영 수익으로서 6.4%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동대문에 가면 아카시아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현재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객실 수가 134개로 지금 저희가 언급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70% 가동률에다가 7만 원의 객실료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에 낙찰받는 게 적정선이겠구나라는 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강남이든 지금 명동 호텔이든 저희가 과거에는 8% 10% 운영 수익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6%에서 8%를 본다고 봤을 때 저희가 강남 호텔을 마무리할 때도 5.4% 5.6% 정도가 나와서 6%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거쳐서 호텔 객실수를 늘려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네네. 6%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었던 네, 맞습니다. 거거든요. 이 아카시아 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330억에 한번 유찰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134실이면 저희가 적정가는 7만 원에 회전율 70%를 봤을 때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는 220억에서 250억 정도가 적정가가 되지 않을까. 아, 이게 단순 수치입니다. 사실은 단순 수치고 그러면 다른 물건도 사실은 그런 어떤 지금 그 명동의 호텔이나 또 이 종로의 호텔이나 이런 것도 이 선례에서 보듯이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낙찰된다고 보면 그 낙찰 가격도 거의 뭐 그렇죠. 명동 호텔은 231억에 낙찰이 됐는데 실제로 이거는 150실이고 저희랑 비교하는 지금 호텔이랑 15실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231억에 낙찰이 됐고 이건 수익률이 8%가 넘어가게 되죠. 네. 수치상으로 비교를 그러면 명동에 있는 이 호텔을 낙찰받은 거는 뭐 아주 종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에 그렇죠. 네. 그 낙찰받은 대형 여행사가 상당한 노력이나 어떤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한 게 아닌가. 그 여행사는 뭐 어쨌든 인바운드라 그러죠. 그 네. 외국에 있는 손님들을 이제 그 국내 손님 예, 오는 손님을 받는 모객해가지고 예.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자신 있는 어떤 여행사들은 본인들이 면세점이나 뭐 예? 호텔이나 뭐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러니까 직영을 하는 형태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걸 직영하는 형태가 되죠. 면세점도 이 호텔에 명동 호텔에 1층에 면세점이 있습니다. 면세점이 있고 버스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텔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항공권은 뭐 지금 항공사보다도 더 갑입니다. 이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블록세일해서 미리 선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제주도 가려 그러면 대한항공은 16만 원, 뭐 저가항공은 뭐 8, 9만 원 하거든요. 그 수준을 지금 평일에 갈 수 있는 4, 5만 원 수준으로 여행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한 수익률이죠. 운영을 하는데 뭐 7만 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블록 세일의 구조는 어쨌든 그 여행사에 의해서 조금 좌지우지되는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네요. 근데 그런 여행사하고라도 손을 잡지 않으면 또 그런 어떤 70%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지하기가 또 쉽지 안 나오죠. 않다는 왜냐하면 겨울에는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더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시지만 그래도 12월 달, 1, 2월 달을 저희가 비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3개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학 끝나고 나서 뭐 3월 달부터 4, 5월 전까지 그때까지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비수기를 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호텔 입장에서는 블록 세일밖에 없는 거죠. 아, 놀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운영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군요. 어떤 시행 사업을 위해서 만약에 이걸 샀다고 하면 그럼 여기에 약간 리모델링을 하고 각 그 개별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각 개별 분양 그 호실별로 이거를 분할을 해가지고 분양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비용이 이제 더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341억 원에서 이제 다시 호텔을 분양을 하려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시설 투자가 어느 정도 그때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때 우리가 리모델링 한 50억 들어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341억 원에 뭐 50억 정도 포함하게 되면 뭐 400억이 좀 못 되는 수치입니다. 수치에서 아까는 저희가 자기 자본 50%에 타인 자본 50%로 계산해서 4%로 계산을 했는데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분양을 한다고 봤을 때 자기 자본을 30% 가지고 가고 네. 대출을 70% 했을 때 네.
총 매출액은 그 30억 원으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비용이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4, 50억이 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자 부분이 조금 더 늘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반 비용은 뭐 운영비는 1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자기 자본을 30% 가지고 가고 타인 자본을 70% 가지고 가면 8%가 8% 정도가 나왔는데 예, 예. 그거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지만 6%는 상회하게 되는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아, 시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분양을 하고 떠나지만 그 운영하는 회사랑 이제 계약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마스터 리스를 운영하는 하게 되죠. 회사는 그 12억 원을 가지고 본인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다 충당을 하고 나머지 수익을 이제 그 분양자들한테 만약에 분배를 해준다 그러면 한 6% 정도 수준의 수익률은 보장할 충분히 수가 확보가 된다. 아, 시행사 쪽에서 이제 제시하는 어떤 그런 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평가가 조금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좀 많죠. 다르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진행을 할 적에는 굉장히 그 프로젝트에서 많이 연구도 하고 주변도 많이 알기 때문에 공격적일 수 있죠. 하지만 시공사나 금융기관은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아야 되고 금융기관은 대출한 금액을 원리금을 회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수적인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서 많이 부닥치는 부분은 그 부분이겠죠. 분양가에 대해서 많은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시행자는 그러니까 기준으로 볼 적에 통상적으로 100이라고 본다면 제한을 할 적에는 한 110%에서 120% 정도 제시를 할 거고요. 초창기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시공사 했을 적에 보면은 아까 100이라는 기준으로 볼 적에 한 85%. 왜냐하면 초기에 빨리 분양이 돼야 그러니까 공사비나 아니면 대출 원리금을 빨리 상환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분양가 부분은 100이라는 기준 안을 보면 그 언저리가 되죠. 한 95에서 100 사이 정도. 하지만 조금 더 높이게 가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시공사 쪽에서는 아마 조건부를 제시할 거예요. 초기에 분양률 몇 프로, 그렇지 않으면 할인 분양도를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손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341억 원의 낙찰을 받아서 명의 변경을 했어요. 이제 50억 원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이걸 진행을 2건을 해봤고 대수선 공사에 대한 이거는 PF도 아니고 담보대출도 아닙니다.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마스터리스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하는 업체가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3년, 5년, 뭐 10년 동안 수익률을 플랜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분양을 하는 거하고 운영을 하는 거는 별개잖아요. 네. 완전히. 그렇죠. 운영하는 업체는 운영을 해서 얼마를 남길 거냐고 우리한테 이제 금융사에다가 제시를 하는 거고요. 네. 우리는 분양을 해서 사업자는 수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아까 341억 원에 50억을 투입을 하면 그건 400억이 되는데 딱 400억의 분양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341억 원에 165실이면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400억에 165실이면 단순히 해도 한 1억 7천 정도 뭐 언저리 올라가겠죠.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강 의원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세전 수익을 20%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총 매출 금액이 500억이 돼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쵸 480억이 단순 수치는 나와야 되는데 네. 호텔은 이건 개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운영 수익이 예를 들어서 6%에서 8%가 나왔다. 아니 만약에 개별 분양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건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걸 분양이 끝난 시행자는 어차피 다 분양이 되고 나면 떠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는 거는 어쨌든 운영사만 남는 거죠. 운영사하고 그다음에 시행자가 수 분양자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분양 받을 때 그 운영사하고 이제 뭐 그 위탁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계약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보통 시행 사업을 할 때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쨌든 총 매출의 20%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본다 그러면 400억이 투입됐으면 80억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480억이 480억에서 400억으로 분양을 한다면 80억이 남아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건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분양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분양가가 더 올라가 결국은 그 분할해 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이거는 수익률을 그 수분양자들한테 요구 수익률을 맞춰주기는 쉽지 않은 그렇죠. 구조네요.
이건 이제 우리가 개발 사업하고 호텔을 처음부터 우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 사업이랑 이거는 다시 우리가 경매도 어쨌든 341억이니까 싸게 경매를 받은 거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레지던스 호텔을 지어서 팔아도 아까 460억에서 500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거의 똑같은 형태가 나오잖아요. 지금 예. 역으로 돌아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500억 정도의 분양을 해야 되는 물건이 맞아요. 네. 근데 왜 이게 호텔로 레지던스로 갔다가 다시 호텔로 왔다가 다시 뭐 호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결국은 수익률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 수익이 됐든 아니면 개발 수익이 됐든 어떤 것도 지금 수익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운영할 수 있는 호텔로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개발 사업으로 해서는 수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근데 호텔로 바꾸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수부장자가 대출도 있고. 대출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호텔을 운영해 갖고는 그 대출이 일어난 거에 대한 어떤 이자가 안 되는. 그 이자를 충당하기 힘들고 또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수익을 가져가기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경매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300억대의 어떤 이런 금액에 이게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경매를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다루고 있습니다. 경매를 다루다 보면 항상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게 그 명도 부분, 그 다음에 뭐 유치권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경매할 때마다 거의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유치권이 없는 물건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더 힘들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물건에도 어쨌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이 됐다 보니까 이제 흔히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라는 거를 제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낙찰이 된 사람이 이 유치권 부존재 소송 같은 거를 제기하면 큰일이 나고요. 네. 그 건물을 이제 인도 청구를 구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던 사건 중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소유권자가 돼버리면은 소유권을 행사해서 건물 자체를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건 그때 가서 할 일이 아니라고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인도 청구를 하게 되면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는 그 법정에서 당연히 다루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 소송, 그런 확인 소송은 보충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을 넘겨달라 이렇게 소송을 구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아니요, 만약에 그걸 요청을 했는데 예, 예. 만약에 그 유치권을 갖고 있는 분이 대응을 안 하게 되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지는 건지 권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누구에게도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은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제 그냥 건물을 넘기라는 판결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보통 경우 이렇게 유치권을 권리 신고하신 분들은 다투게 마련이고 다투게 되면은 인도 명령 자체는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인도 명령에서는 이게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도 소송을 결국은 제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유치권에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치권자가 유치권 항변을 하게 되면은 유치권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해야지만 유치권이 없는 채로다가 건물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인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담보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유치권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2층서부터 12층까지가 그냥 호텔로 그냥 객실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뭐 2층, 3층만 특별히 뭐 유치권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현황조사서라든지 감정평가서 상으로는 점유 부분이 안 나타나 있는데 이제 경매 이제 사설 사이트에 보면은 2, 3층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네. 그리고 점유를 표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예, 점유라는 거는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 건물은 이게 호텔로 이용됐기 때문에 호텔로 이용되면서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를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공사대금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공사업자일 텐데 그런 분이 이제 호텔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유치권이라는 건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로도 이제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명도 소송이라는 거를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뭐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대상에게 이제 명도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해다가 갑자기 또 임차인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막 좀 혼란스러워지거나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일단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같이 하셔야만 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원래 가처분을 해놨던 그 사람을 점유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게 되면은 실제로 점유를 넘겨버리면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피해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같이 제기하는 게 보통 실무례라고 하고 소송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은 보면 임차인이 있어서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제3자로 뭐 전전세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바뀌면 소송 대상자가 계속 바뀌면 그 소송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를 먼저 정해놓는 그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바로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됩니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라고 보겠습니다. 호텔이라는 거는 좀 상업지역 내에 있다고 해도 다른 건물을 짓는 거에 비해서 호텔을 짓는 데 좀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호텔은 지금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광 호텔에 대한 것만.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녹지나 도시 외적에 많이 짓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도시 외적에 짓는다는 것은 거의 이제 숙박시설이 불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용적률이나 층수를 상향해서 질 수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인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호텔을 짓는다. 아주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원래는 자연 녹지 지역의 4층에 건폐율이 40% 보통 100%인데 조례마다 틀리겠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뭐 10층이나 용적률 150%로 해서 짓는 게 요새 말한 휴양 컨도미니엄이나 가족호텔 같이 이렇게 더 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죠. 근데 도심에서는 사실 그거를 할 수는 없고 여기 같이 현재 돼 있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 물건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용적률이 거의 다 찾아먹은 용적률로 볼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좀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용어라는 게 주는 어떤 그런 생소함을 좀 걷어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1종, 2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었는데 네.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걸 통일했습니다. 이제 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나로.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거는 어떠한 대상 대지를 그 도시 계획을 먼저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존에 있는 지역 지구의 법률에 맞추지 않고 따로 이제 권장 용도나 불허 용도나 아니면 주차 진입 방법, 그 다음에 공개 공지 이런 것들을 다 좋게 도시계획적으로 먼저 계획을 한 다음에 거기다 건축물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외 지역에서 그때 이제 많이 활용하는 도시계획 수법이죠. 그러면 뭐 말하자면 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뭐 주거형이면 주거형 아니면 뭐 이렇게 그거를 어느 정도 그 카테고리를 정해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 빌딩 안에 그 층별로 1층의 권장용도, 2층의 권장용도, 건물 전체의 권장용도, 그다음에 불허용도까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학교 근처에다가 뭐
예를 들어 노래방이나 뭐 어쨌든 무슨 뭐 주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런 종류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의 지침이 보면은 위락시설이라든지 노래방, 유흥음식점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라도 그런 것들을 시설을 못 하는 거죠. 이거는 관광 호텔이 아니지만 네. 관광 호텔 같은 걸 지을 때 보면 그 용적률이 사대문 안에 하고 사대문 밖에 하고 이 그 상업 지역의 용적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용도 용적제라고 그래가지고 예, 사대문 안하고 사대문 밖하고 서울시 틀리고 또 지방보다 틀리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대문 아니기 때문에 600%를 적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의해서 기준 용적률 450%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권장 용도를 했을 때 얼마,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을 했을 때 얼마, 그 다음에 공개 공지를 했을 때 얼마 해서 513%까지 끌어올린 계획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허용 용적률이 그렇게 하더라도 600%는 넘지 못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사대문 아니냐 밖에냐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예,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그 호텔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면 한 뭐 몇천만 원 내지 한 1, 2억 갖고 있는 사람도 분양을 받거나 한다 그러면 사실 호텔업에 그래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거기서 월세를 받으나 뭐 크게 다르진 않는 부분인데 개별 분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맞춰주기는 결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업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배당 절차에서 임금 채권자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매 절차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임금 채권자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꼭 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상가라든지 이런 종업원들, 사용 고용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건물의 경매에 들어가실 때는 이제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호텔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고 오늘도 경매가 나온 호텔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호텔을 분양을 지금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양을 하는 회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분양가를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수익률을 본인들한테 할애를 해 주려고 하는지를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만약에 분석을 한다고 하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이 물건을 소개를 하면서 이 341억이라는 금액에 낙찰된 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적으로나 실제로 운영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분양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거를 알아봤지만 또 앞으로 이 물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돼서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올지 잠옷 궁금합니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결심하라. 그리고 나서 방법을 모색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의 순간들이 길어지면 결국 포기하고 말죠. 재밌는 것은 시간이 흘러 후회를 한다는 거죠. 본인을 믿고 성공을 위한 방법을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게 능동적인 투자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부동산 물건을 선정해 풍성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